벌금이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즉 소위 전치 몇 주가 나왔느냐가 무조건 벌금형 나옵니다. 뭐 두 번째지만 괜찮아요. 주치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연말 연시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매일 기습 음주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어둠이 깔린 붉은 저녁, 서울 곳곳 도로에 검문소가 설치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주 측정 중입니다. 어떻게 부르나요? 가만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엠변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아무래도 술자리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경찰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관련 사건 문의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연말연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엠변의 실전법률에서는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받게 되는 기준부터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는 방법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벌금형과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법 규정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죠. 게다가 작년에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 어떤 법 규정을 말씀드리면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나눠서 처벌받게 되는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음주운전이 첫 번째이고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때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대부분은 약식명령으로 끝나기 때문에 어떤 형량에 있어서 변호인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음주운전이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입니다. 아무리 첫 번째 적발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분명히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보자면 피해자가 몇 명이냐라는 피해자의 수보다는 얼만큼 다쳤느냐, 즉 소위 전치 몇 주가 나왔느냐가 처벌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은 4주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주를 초과하게 되면 중한 상해로 봐서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의 확률로는 실형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합의 과정부터 양형사유 주장까지 변호인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고요. 변호인을 때에 따라서는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을 두 번째 했을 경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음주운전을 두 번만 했을지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최근에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것 중 하나가 두 번째 적발된 의뢰인들이 이거 위헌 결정이 있었는데 정말로 형량이 확 낮아지느냐, 아니면 벌금형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한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위헌 결정 이전과 이후 거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셨다면 벌금형보다는 이제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시다가 저희 이거 최근 위헌 결정 있었어서 이거 무조건 벌금형 나옵니다. 두 번째지만 괜찮아요. 이런 사무실이라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실무적으로 보자면 한 10건 중 7건 정도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고요. 그리고 한 2건 정도에 한해서 벌금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음주운전 거리가 몇십 킬로미터 이상 되는 장거리라든지 아니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실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없이 단순히 음주운전만 두 번째 적발이라면 실형의 가능성은 매우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공무원, 군인, 공기업 직원 또는 회사 내규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 이런 분들께서는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소위 교도소는 가지 않지만 직장을 잃게 되니까요. 따라서 이런 분들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당연히 이제 좀 낮은 확률이지만 벌금형을 기대해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제가 맡았던 사건의 판결문인데요. 벌금이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음주운전이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나왔는데 다행히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징계로만 끝나고 당연 퇴직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음주운전이 이만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두 번째인데 게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다. 사람까지 다쳤다. 정말 이제 듣기만 해도 어떤 심각한 사건이라는 감이 오시죠. 실무적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판례들이 절반 이상의 확률로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때는 뭐 앞뒤를 가릴 것도 없고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를 하고 또 나만의 또는 이 사건만의 양형사유를 수집하고 주장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정말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양형사유라는 것이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재판부마다도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어떤 추세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탄원서를 잔뜩 써온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돌봐야 될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효과적인 양형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판례 스터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면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양형사유로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요즘 트렌드는 약간 그런 부분 같아요.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신을 재판부에 준다거나 아니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성 문제가 없어서 재범의 확률이 객관적으로 낮다.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윤창호법이 있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 삼진아웃죄였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났던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달리 이야기하면 법원 또는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된다면 실형을 받더라도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는 내용의 컨센서스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많은 의뢰인분들이 오시는데 저는 오시면 그것부터 말씀드려요. 3번 또는 그 이상이라면 실형을 받게 되실 확률이 70%, 80% 이상이 됩니다. 라고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와 거의 비슷하거나 또는 더 높게 처벌된다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때에는 정말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을 다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에는 그동안 처벌받았던 어떤 전력들의 시간적 간격이라든지 동승자의 유무, 음주운전 거리, 혈중 알코올 농도, 도로의 상태, 가고 있던 방향 등등등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어떤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의 판결문인데요. 판결의 이유에 보면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죠. 하지만 다행히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장소적 특성과 음주운전 거리를 많이 주장했던 사건인데요. 아파트 주차장 내였고 게다가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 조사에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불식 업무를 통해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장 먼저 바로 이 주치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라는 것이 작성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적사항부터 장소, 측정 결과, 음주운전 거리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이 바로 이 주치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음주운전 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술을 마지막으로 마셨고 어느 지점에서 적발되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5km, 10km,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대충 쓰신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에서는 5km만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장거리로 보고요. 10km가 넘어간다면 정말 먼 거리로 보면서 처벌 기준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대충 그냥 빨리 쓰고 나중에 경찰 조사 받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확히 어느 지점부터 운전을 했는지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부터가 조사의 시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는데요. 이때는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그때 제출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관련 자료라 함은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의 어떤 술집 또는 식당의 영수증, 대리운전 회사에 계속해서 전화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님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통화 내역, 더 나아가서는 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이라든지 내가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어떤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반성문 등등 그 사건 또는 나만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짧게 끝나는데요.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검찰 조사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정에 대해서 진술하고 어떤 소명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조사를 할 때 변호인과 함께 동석을 해서 그 자료들이 각각 어떤 점을 설명하는 것인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지 수사관 앞에서 충분히 내용을 말할 수 있다면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이후 만약 약식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기소 이후에 첫 번째 공판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2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최소한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록 열람 등사인데요. 물론 저는 이걸 매일같이 하니까 익숙한 어떤 일의 연장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낯설 거예요. 법원 가서 신청을 하고 복사를 해오고 인적사항을 가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고 낯서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이 사건을 준비하는 가장 첫 단계라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샅샅이 보다 보면 내가 어떤 점 때문에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어떤 점이 나한테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을 함께 검토한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련 자료들을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제출을 하지 못했다면 또는 그때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런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변호인 의견서의 형태 또는 개인 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어필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N변의 실전 법률에서는요, 연말 연시가 되면 가장 많아지고 있는 음주운전,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적발되었다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바로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영상이고 또 모든 저의 노하우를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채널 정보에 있는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카카오톡 채널 상담을 통해서 N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컨텐츠가 되었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